아주 올바른 얘기네요. 그죠? 네. 예. 그럼 이게 베풀라고 가르치자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베풀어야 되는구나.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언제 모으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부자가 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부자학에 대해서도 전문가시고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도 또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십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모시게 됐는데요. 경제평론가 이원건 박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1년 된 것 같아요. 네.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그간에 박사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네. 걱정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달리는 기차가 쉽게 못 쓰는 거 있잖아요. 네. 하도 주변에서 그냥 들볶아서 강의를 참 많이 다녔죠. 그래서 좀 오버로드가 좀 걸렸었어요. 좀, 예, 조금, 과로하셨군요. 예, 조금 쉬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 네. 우리 인생이 이 수위 조절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네. 뭐 달리는 기차 세우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요즘은 저는 안 달리시나요? 좀 기차는? 덜 달립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달릴 때 달리고 좀 쉴 때 쉬는 글쎄 거.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듯이 요새 또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의 내용이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안전한 부자가 되야 안전한 한다고. 부자. 안전한 그렇습니다. 부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 경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상하게 잘 나가던 사람도 퍽퍽퍽퍽 사방에서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부자라 하면 위기 상황이 올 때라도 늘 자기를 잘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부자로서의 그 견고함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자를 우리는 안전한 부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냐? 있다. 그렇다면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부자 대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제가 여생을 마칠 때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30번째 쓴 책 이름이 안전한 부자입니다. 아니, 책을 30권이나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박사님 좀 살살 내세요. 정말 달리는 기차가 이런 거구나 하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30권이나 책을 내실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 또 부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오늘도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수로 고맙습니다. 맞이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한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 못 뵌 동안에 부자들 많이 되셨나 모르겠네. 사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공 출세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손 안 드실 거리 아마? 꽉 찬 강당 같은 데서 물어보면 가끔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지. 거짓말하지 않으면 인생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속으로는 일단 부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살펴보는 걸 부자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자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부자 되는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부자 되는 방법을 알더라도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설명해 드리고 왜 그런지를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아하,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가 부족한 면을 이렇게 메꿔서 이렇게 가면 부자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특징을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때에는 반드시 부자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강의에 주된 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부자 그러는데 부자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우선 내려야 되는지 정의부터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개념이 하도 다르니까 뭐 수조 원을 가진 사람부터 뭐 많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도 밀리언헤어 또는 빌리언헤어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보러 얘기하라 그러면 좀 편안하게 정의를 하고 복습을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살고 있는 집을 빼야 돼. 살고 있는 집을 빼고 현금을 10억 이상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요거 부자지요. 네? 네, 그죠? 조용하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부자죠, 그게. 근데 자기가 사는 집을 빼라고 제가 자꾸만 얘기 드리는 건, 뭐 강남에 웬만한 아파트 10억 넘는데, 그건 깔고 앉아있는데,
움직이는 돈이 없다. 그런 건 부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한테 세금을 너무 과하게 때리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얘기도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섭섭하니까 그냥 넘어가긴 섭섭하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1년에 자기가 연봉을 2억 이상 버는 사람은 부자예요. 이것도 신경질 나는 숫자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을 2억 벌게 되면 36% 소득세 빼고 집에 매달 현금으로 1,000만 원씩을 갖다 주는 사람이야. 부자야 아니요? 부자예요. 이금희 씨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어쨌든 간에 연봉이 2억 이상인 사람 정도, 이런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그것도 섭섭하니까 하나 더 내드릴게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부자야.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그죠? 정말로 사실 마음이 부자라면 이 세상에 모든 것 없어도 돼. 사실 근데 그런 고승이나 무슨 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 정도 되지 않는다면 그건 말로 그렇지 사실 현실적으로 가슴에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부자면 부자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실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현금을 현재 자기가 사는 집 빼고 10억 이상을 갖고 있거나 또는 연봉 2억 이상 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최근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요, 일단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전 그 봉급쟁이 중에 1% 정도 돼요. 근데 그 자리가 점점 늘어요. 그게 여러분 자제분이나 부군들의 자리가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경제 규모가 적을 때는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들이 커지잖아요. 삼성, 현대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가서 중역이나 또 CEO 같은 거라면 수억씩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많이 늘음물에 따라서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약 8만 4천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자기가 개인적인 소득을 벌어서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을 포함하는데 소득세 탈루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숫자가 사실 정확치는 않지만 대강 그 정도 된다. 두 번째로 일단 현금을 10억 이상 갖게 되면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이자를 그대로 10억을 집어넣게 되면 약 1년에 4천만 원 정도가 나오죠. 은행에서.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3만 5천 명 정도 돼요. 생각보다 많죠. 네. 그러니까 둘을 합치니까 약 12만 명 정도 되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세요. 그걸 12만 명 정도면 그럼 전체에서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4,800만 명이니까 4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4가정 중에 하나가 부자 가족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약 1%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과거보다 부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게 재밌거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안 좋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부자의 숫자는 는다. 예를 들면 아까 1억 이상인 사람이 30%가 늘었어요. 전년도 대비. 그리고 연소득 은행에서 나오는 게 4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46%가 늘어서 희한하죠.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그걸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분석을 해보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경제 규모가 어쨌든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파이가 커진다고 그러죠. 따라서 국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전 세계적인 워렌 버핏 같은 대단히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위기는 곧 기회다. 사실요, 지금 지난 얘기지만 2년 전에 여러분 현금이 있으셨다고 쳐. 그러면 아파트 싸게 주셨어. 그죠? 평상시보다 강남 아파트가 예를 들면 13억 하던 게 10억이면 샀으니까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냐 이 말이야. 근데 막상 살려니까 일반 사람은 총알이 없어. 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재산의 3분법에 의해서 부동산에 몰빵돼 있지 않고 부동산, 주식, 현금 같은데 돈이 잘 나눠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기가 막힌 헌팅 타임, 즉 사냥 시기가 되는 거예요. 기업들도 M&A, 싼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잘 만들어서 크게 부자 되거나 또는 뭐 아파트 같은 데도 좋은 자리를 싸게 들어가거나
또는 골프 회원권 같은 것도 좀 뚝 떨어졌을 때 싸게 사가지고 또 올라갔을 때 판다든가 해서 그 opportunity,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올 거냐? 오다마다. 반드시 경기는 순환이 돼서 말입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방송객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짧으면 1, 2년, 길면 10년이라고 이렇게 순환 주기라는 게 있어요. 경기는 반드시 좋았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평균 5년에 한 번 정도씩 반드시 위기 플러스 기회가 와. 그러면 누가 대학을 졸업하고 해서 또는 뭐 20대 중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했다고 쳐. 그리고 80세까지 산다고 쳐. 그럼 약 50년 동안 몇 번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오니까 10번이 오는 거야.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라 그래서 지나갔을 때 아이고 그럴 때 현금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5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온다 안 온다?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준비했다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나눠지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한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망을 버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경제의 흐름을 잘 들여다보고 그거를 쫓아가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내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50을 먹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도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 그럼 기회가 6번 더 있는 거예요. 요번에 만약에 놓쳤다. 참 아깝다. 주식도 그렇게 쌌을 때 작년 재작년에 반토막 났을 때 오히려 그때 들어가서 산 사람은 오히려 지금 금년에만 30-4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친 사람이 많잖아. 그런 걸 늘 염두에 뒀다가 그걸 학습 효과라고 그래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나도 반드시 한번 기회를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래를 준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기회가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늘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그래서 everybody 누구나 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늘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기억하고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너무 좋다. 지금도 여러분이 벌써 펜을 들고 계세요. 이건 이거 아주 참 굉장히 많은 모습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방청객이 누가 적는 사람 봤냔 말이에요. 머리들로 다 전부 그냥 해결하라고 그랬지.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어요. 적는 자만이 생존하다. 그런 걸 지금 여기서 시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이게 바로 발전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부자에 대한 개념은 대체적으로 살펴봤으니까 그럼 부자라는 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부자는 크게 나눠가지고 일단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어요. 참 좋은 거지. 예? 유산 조용하잖아요. 받아본 게 없어서 그래요. 벌써 느낌이 없거든. 집에 가면 우산은 많아. 우산과 유산 이거 작대기 하나 차이인데 인생 더럽게 꼴. 아주 그냥 유산. 부모 잘 만나는 거 복이 아니요. 복이요. 너무 큰 복이요. 그건 무슨 놈의 복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그죠? 유산을 상속받아서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저렇게 지금 땀 흘리면서 강의 안 해도 돼. 그죠? 자, 유산 상속형이 있어. 이게 크게 나누면. 유산 상속형이 있는데 이게 전체 부자의 10%밖에 안 돼. 10명 중에 하나예요. 10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시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머지 두 번째가 이게 우리를 신나게 하지. 그게 바로 자수성가형이야. 스스로 돈을 자수성가해서 번 사람들 자수성가형이 90%예요. 그런데 이 자수성가형을 제가 세 개로 일단 나눠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수성가형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제분들이 어느 유형에 들어갈 것인지를 잘 봐서 그쪽으로 잘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잘해보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장점, 단점,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노출시킨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수성가형 중에 첫 번째가 그러니까 2-1이죠. 요게 전문가 집단이에요.
요거 재밌어요. 전문가 집단. 예? 사자 들어가는 거. 예? 다 괜찮다 그랬잖아요.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만 빼고. 내가 지난번에 공인중개사 빼라 그랬더니 한 분이 게시판에 글 올렸어. 나 공인중개사인데 뭐 이러고. 제가 공인중개사 1기요. 1기요. 예? 근데 별로 안 돼요, 돈이.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면 일단 돼. 그죠? 뭐 잠깐 농담한 겁니다만 일단은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는 방법이 참 좋은 거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그것도 부모님들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건 경험 곡선, 경험에 의해서 밑에 아이들한테 주장했던 거나 똑같은 거야. 이게 30%니까. 예? 30%가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전문가 집단에 사자 들어가는 거 말고 요새 뭐 변호사, 의사 잘못하면 요새 망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커다랗게 난 거 보셨나 모르겠어. 변호사 개업은 했을 때 휴업이다. 손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연수원 졸업생 중에 36명이 아직도 1000명 중에 아직도 아무데 직업을 못 갖고 있다. 로펌, 법률 회사 같은 데 들어가는 건 꿈도 못 꾸고 개인이 독립하거나 개인 변호사의 조수로 들어갈 자리도 없다. 근데 그게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자부자는 그 집단에서 부자 될 확률이 높아. 그죠? 다른 데보단 상대적으로 높아. 근데 요즘에 전문가 집단에 새로운 게 또 뜨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운동을 잘한다든가. 네, 박지성, 김연아, 네? 그 다음에 우리 귀여운 머린보이 박태환 뭐 이런 친구들 말이에요. 1년에 수십억씩 벌어. 신지혜 툭툭 치면서 뭐 한 번 집어넣게 되면 뭐 100만 달러 이상씩 우승상금 받아가. 부자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런 전문가 집단인데 과거에 사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직업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제분들을 꼭 공부를 잘해서 사자를 붙이는 게 전문가 집단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또 하나 들어가는 전문가 집단은 경영의 전문가. 그러니까 기업의 CEO를 만드는 거예요. 모기업의 CEO는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억 이상이에요. 그죠? 20억, 30억 받는 CEO들도 있어. 그럼 부자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는 게 대단히 좋은 방법이고 다양해. 직업이라는 게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약 3만 개가 조금 안 되는데 앞으로 5만 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5만 개. 아주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지는 게 5만 가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여러 가지 막 잡동산이라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야단쳤어요. 이놈아. 그래서 5만 가지 잡동산 이렇게 다 하느냐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미래학자인 줄 몰랐어요. 어떻게 5만 가지가 되는 걸 안겨? 이 양반이. 그 무지한 노인네가. 근데 어쨌든 앞으로 5만 가지가 돼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잘하는 친구 한 친구는 연봉을 10억씩 받으면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제분들을 늘 유형별로 보면서 어느 쪽으로 보낼 건가를 공부로 생각지 말고 타고난 탤런트, 재능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지혜로움이 부모님한테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전문가 집단에 들어가는 방법이 30%예요. 두 번째가 이거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이 50%예요. 뭐 동네 조그만 가게를 한다든가 무슨 뭐 청계천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곰탕집을 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분들 많아요. 청계천 이런 분들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엉성한 것 같아서 서로 어이 김씨 2억만 꽂아 알았어 바로 보낼게 뭐 이런다고. 저녁에 퇴근할 땐 펜스 타고 가요. 아주 돌아버리지. 그런 알부자들이 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죠? 아주 많아요. 자, 뭐 여러분들 똑같은 칼국수집이면 똑같은 칼국수요. 저 서울 명동에 칼국수집에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집 있어요. 내가 어느 상호를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 동네 다 샀어. 얼마 전에 진짜 다시 한번 또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돼.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뭐 잘 제대로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잘 낼 거예요. 무조건 부자예요. 이런 사람이 50%가 있습니다. 되는 방법이.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수성가의 세 번째가 이게 나머지 분들. 우리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 수도 없고 자기 사업할 형편도 아닌데 그럼 뭘 갖고 돈을 벌지 하는 분들이 절대로 실망하실 게 없어요. 하나가 딱 있어. 알뜰 재테크형, 알뜰 절약형이 있다고. 이거 아주 알뜰 절약형이 10%나 돼. 즉 유산 상속받은 사람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알뜰 상속 재테크나 절약형은 무슨 뜻이냐면
봉급을 받든 뭐하든 또 어머니들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조그만 돈 마가지고 여기다 재테크하고 이래가지고 옮기고 집을 옮기고 이래서 부자 된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부자 10%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나는 또는 우리 아이들은 어느 쪽으로 원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잘해보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설명을 여쭌 이유가 부자 되는 데는 이러한 유형이 있고 부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부자가 좀 더 많이 나올 것인가? 그럼요.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될 거거든요. 지금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되게 되면 한국은 부자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적어. 근데 한국이 만약에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 부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이 우리보다 부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죠? 제가 정말 오래된 기사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기분 나쁜 사나이. 나하고 동갑이거든. 동갑이요. 난 그 사람만 보면 아주 신경질 나요. 전 세계 1등 부자잖아. 근데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물어봐서 한 기자가 만약에 당신이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전 세계 1등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해서 impossible, 불가능. 그때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1등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국의 경제가 커지고 떡덩어리가 커지는 파이가 커지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막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삼성그룹의 뭐, 그 다음에 현대그룹의 뭐 이런 양반들은 전 세계 벌써 100대 부자 안에 들어가.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에 가게 되면 부자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에 적어진다는 얘기야. 많아진다는 얘기야. 여기 수준 높네. 그냥 대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뭐 훈련되신 분들 같아. 근데 저든가 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강의하기가 신나지. 그걸 반응이 좋아야 돼. 반응이.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거꾸로 여쭤보셔야 돼.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교수 한국은 앞으로는 선진국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풀어줘야 가슴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으로 뭐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 잘 될 거다 하는 걸 누군가 시원하게 풀어줘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하, 한국은 잘 될 거구나. 그렇다면 잘 된다는 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야 되겠다 하는 논리적 전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국이 잘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 10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한국은 무진장 잘 될 거예요. 복이 되게 많은 나라예요. 저는 전 세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보고 미국서 공부하고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참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없는 나라에 복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어. 이거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선 세계지도 잠깐 그려갖고 한국의 입장을 잠깐 오랜만에 보실까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미국하고 남미요. 그죠? 네. 우리의 사랑스러운 조국, 이 한반도 그릴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잘못하면 커져. 조그맣게 그리는 게 어렵다고. 아주 조그매요. 다 그렸어. 이것도 무슨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잖아. 그죠? 서울서 부산까지 420km, 신의주에서 제주도까지 1100km, 70%가 산인데 산속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그렇게 배운 거 아니야. 별명은 잘 붙였어. 금수강산이야.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전 세계 나가 있는데 수백 군데 있어. 전 세계 230개 나라가 있는데 제가 170개국을 다녔거든요. 네, 역마살이 브라지게 많은 거죠.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없는 나라가 없어. 입는 거, 먹는 거, 건물 짓는 거에 우리나라 께가 없어. 70%가 해외 의존돼 있거든. 여러분 입고 계시는 중에 국산 원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여기 벌써 없어요 나오는 거 보니까 수준이 무진장 높은 데야. 대부분들 보면은 그 상당히 그걸 헷갈려 해. 그죠? 근데 여러분 입고 있는 것 중은 원료가 셋 중에 하나요. 면 양말서부터 면 내에서부터 면, 폴리에스터 계통의 합성섬유, 아니면 무슨 뭐 양모 이런 거라고. 그죠? 예. 그것밖에 없어. 근데 면 양말서부터 면 내에서부터 누가 만듭니까? 그러면 졸든 사람 바로 일어나서 대답해. 쌍방울이요. 이렇게. 근데 아니 만들긴 거기서 만들어. 원료가 뭐야? 원료가 원면이 100% 수입이야. 네? 폴리에스터 계통의 합성섬유의 원료는 뭐예요? 석유요. 석유는 대한민국에 한 방울도 안 나. 이런 제기랄.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104나라에서 석유가 나거든.
이거 신경질 난다고요. 자잔 그렇게 없는 나라야. 먹는 거에 75% 수입하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대한민국에 쌀이 남아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그거 잘못하는 게요. 쌀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싼 게 수입이 많이 돼서. 그냥 하루에 600만 그릇씩 짜장면이 팔려. 짬뽕이 팔리고 라면이 팔려. 애들 돈 좀 피자 먹고 햄버거 먹어. 전부 밀가루예요. 밀가루의 원리는 뭐예요? 밀이요. 100% 수입이에요. 우리나라 먹거리의 28%가 밀이요. 그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9천만 마리의 소돼지답. 걔네들이 옛날처럼 꼴배다 먹여, 염을 먹여. 뭐 먹어요? 그 사료. 이야, 참, 난 이런 데서 강의하고 싶어. 그냥 백발백중으로 대다루 거라네. 그러면 살의 원료가 뭐야? 살의 원료가 옥으로 시작하는데. 옥수수! 그렇지. 수제자로 명하노라. 그 옥수수는 어디서 납니까? 그러잖아요. 졸든 사람 바로 일어나서 대답해. 강원도요. 이러고. 거기서 조지는 게요. 대한민국 먹거리에 옥수수는 99% 수입이야. 자자, 어쨌든 국산이 없어요. 그렇게 없는 나라인데 요 놈의 나라가 무슨 놈의 복이 많은지 전 세계가 이게 다 우리 운동장이고 이런 게 일본 이 새끼들 말이야. 나 이 사람들 보면 독도가 어떻게 지냈다니요. 주민세는 우리가 계속 내는데.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괌, 사이판, 하와이, 스리랑카, 마다카라카스,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이렇다고. 자, 세계 속에 한국의 위치를 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국가의 운이 두 개가 기가 막혀요.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미국이 지고 있거든 이거. 대한민국 100배요. 지하자원 만점, 인적자원 만점. 완벽하게 전 세계를 꽉 쥐고 있어요. 아무도 이 친구한테 덤빌 놈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한국 국가의 운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자식하고 덤빌 나라가 하나가 20몇 년 전부터, 그렇지, 중국. 전 세계에서 그냥 20몇 년 전부터 매일 밤에 일어나서 아령하고 역겨하는 놈이 있어. 이열산수 이지라는. 그게 바로 중국의 등장 아니에요. 중국이 등장을 하면서 세계를 발칵 뒤집어놨어. 이 자식이 다 이 중국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국가의 운이 국운이 5,000년상 최고야. 여러분, 우린 중국이 뜨면서 10개 중에 7개를 얻고 3개를 잊어버려서 700이 사면 사요. 한 개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럼 왜 좋냐? 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라고 쳐봐. 5,000평짜리 땅. 그죠? 나나 여러분이나 5,000평짜리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는 있어. 종중산의 일부라도. 중요한 건 그놈의 땅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우리 김재원 씨하고 받은 땅이 만약에 서울 명동에 있다고 쳐봐. 평당 2억이요. 5,000평이면 1조요. 우리가 서로 그런 걸 받았으면 이런 데서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봐도 5,000평은 어디 있는게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지적도 들고 공인중개사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갔더니 시외버스 한참 타고 나오더니 어느 야산 옆에 있는 밭을 가리키더니 아저씨가 내 손을 꼭 잡더니 그러는 게 저게 네 거다 이 자식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관계서를 띄워봤어. 그랬더니 네 자가 선명하게 적혀져 있네. 절대농지. 평당 13,200원. 이런 재수가 되게 없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우리 뒤에는 101배짜리 야산에 신도시가 들었어요. 신도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도시가. 그런데 이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재수가 졸리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우리 집 앞으로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21세기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거야. 그럼 왜 일로 뚫리느냐? 내가 한국 사람이라 기분 좋아서 일로 뚫느냐? 아니야. 이게 좀 산맥이고 사막이고 산맥과 정글이에요. 아무 데도 들어갈 데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절대농지가 상업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롯데백화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오는 굉장한 행운이에요. 여러분 자제분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중국을 통해서 성공 추세 돈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과가 영어 영문학과 다음으로 그렇게 센 거예요. 중국이 뜨면서 우리는 선진국을 쫓아오는데 5년에서 7년을 앞당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미래를 굉장히 빨리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로 수출하는 모든 물량의 30% 가까이가 중국으로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국가의 운이 하나 더 있어. 인터넷 혁명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혁명은 미국에서 1951년에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주문 생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제일 잘 갖고 놀아. 이게 무슨 놈의 복이요?
난 아무리 봐도 복이요. 근데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이건 손가락이 민감한 사람이 훨씬 타이프를 빨리 치면서 인터넷 서핑하는 속도가 빨라서 더 많은 정보를 갖다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거야? 대한민국의 손가락의 민감도가 전 세계에서 1등이야. 왜? 젓가락질해서 그래. 젓가락질하는 사람이 나이프 앤 포크로 스테이크 잘라 먹는 사람보다 30%가 민감해. 네? 네. 그런데 누가 그럼 바로 나한테 물어봐야 돼. 전 세계 젓가락질하는